이번 작품은 오노레 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입니다. 옮긴 이는 박영근입니다. 책날개 부분을 보면요. 그는 1799년 프랑스 트루시에서 태어났고요. 소르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 20세 때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학의 길로 들어서 약 10년간 독서와 습작, 경제적 독립에 전념했는데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소설을 써서 빚을 갚아 나가는 등 평생 고생했고 30세 때 역사소설 올빼미당을 발표했고요. 그 후 20년간 수많은 작품을 썼으며 갖가지 인간 삶을 그린 소설 90여 편을 서로 엮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으로 구성되도록 한 작품집 인간 희극은 세계 문학의 걸작으로 남아있고요. 그 소설의 제재를 넓게 개척하고 그 개념을 현저히 확대하여 사실주의의 시조가 되었고 자연주의의 선구자로서 플로베르, 졸라, 도스토옙스키, 스트린베리 등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. 작품으로 고리오 영감, 우에제니 그랑데, 절대의 탐구, 사라진 환상 등이 있고 모두 인간 희극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1850년 8월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고리오 영감은 1834년부터 이 파리 평론에 연재되기 시작했고요. 1835년에 출간됩니다. 그 저번에 그 어둠 속의 사건을 리뷰할 때 발자크가 91편에 달하는 그 인간 희극을 써냈고 그 다음에 그의 집필의 원동력은 막대한 빚이었다는 그런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. 이번 고리오 영감이 발표된 그 1835년 그 파리의 시대적 상황을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먼저 보면요. 그 당시 그 파리 사회의 풍자화를 한번 보겠습니다.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그 프랑스 근대 문학이라는 책의 그 풍자화를 한번 보면요. 자, 이 그림인데요. 그때요, 그 나폴레옹 제정이 무너지고 왕정이 부활하면서 군대 경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면서 젊은이들은 출세 전략을 재검토하여 상류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그 출세학 방법을 모색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귀족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. 이 고리오 영감에서 그 부분이 이 주인공인 그 라스티냐크를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. 그 이런 사회 분위기가 바로 그 입신 출세를 꿈꾸며 그 온 가족과 그 다음에 그의 가문 전체 그들의 성공 염원을 담고 이 파리로 상경한 법학도 고학생이 바로 라스티냐크입니다. 자, 이 라스티냐크는요. 그도 그 두 가지 고민, 그 당시 그 젊은이들의 두 가지 고민을 똑같이 하게 되는데요. 그 보트랭의 유혹을 받아들여 범죄에 가담하느냐, 막대한 돈을 바라고요. 그 다음에 그 먼 사촌인 그 보세양 부인의 연주를 이용해 사교계에 진입하느냐. 이 두 가지 고민 끝에 그는 그 사교계로 진입하는 걸 꿈꾸는데요. 이어서 그 보세양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리오 영감의 두 딸들에게 접근하는데요. 첫째 딸 레스토 백작 부인에게
그리고 이어서 그 둘째 딸 뉘싱겐 남작 부인, 그 남작 부인의 그러니까 고리오 영감의 이 둘째 딸과 애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. 그 소설 초반부에서요. 이 고학생인 이 법대생 라스티냐크라는 이 캐릭터를 보면요. 19세기 그 시대에 그 대도시를 동경하는 젊은이들을 잘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소설의 주요 공간이 그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아주 속물적인 그 보케르 부인의 하숙집에서요. 가난하고 허름하고 이 찌들린 이 최하류 그 사람들의 그 안식처였던 이 보케르 부인의 하숙집 뇌브 생트 주누비에브에 있거든요. 여기에서는 바로 파리는 제2 제정기의 그 도로 한가운데 하수구가 있는 이런 중세식 그런 거리였는데 지금도요. 이 중세식 골목은 모습을 감추었지만 그 거리 이름도 물론 바뀌었고요. 그러나 발자크가 묘사했던 당시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부분 여기 사파에서 한 번 더 보면요. 이쪽 사진에 요 부분이거든요. 이 거리가 바로 그 하숙 보케르의 집 네브 생트 주누비에브 거리 여기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요. 이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배경인 공간적 그 주요 배경인 이 바로 보케르 부인의 하숙집과 아주 대비되는 그 생제르맹의 상류 사회인데요. 지금은 그 생제르맹 하면 우리에게는 그 유명한 그 음바페, 그 다음에 리오넬 메시, 네이마르 이렇게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그때 그 포브르 생제르맹 상류 사회를 한번 보면요. 지금 이 프랑스 근대문학 책의 이 사파를 보면 그 시대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잘 나타나 있어서 이게 이 사파들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. 귀족들은 이 포브르 생제르맹 지구에 대저택을 짓고 자리 잡는 반면에요. 그 벼락부자가 된 금융 부르주아들은 그 쇼세 당탱 지구에 그 웅장한 저택을 짓고 밤낮으로 야외와 무도회를 열고요. 이 파리 사교계에서 인정받으려면 포브르 생제르맹에 있는 저택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리오 영감의 그 두 딸들이 허영심을 채우려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나서 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그 돈이 궁해지면 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버지 고리오 영감을 찾아오고 그러한 장면들이요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그 첫째 딸 레스토 백작 부인과 둘째 딸 이 뉘싱겐 남작 부인의 그 철면피 같은 그 행각, 아버지 고리오 영감을 들들 볶아 사교계에서 그 애인과 쓸 사치 비용을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그 아버지를 탈탈 털어가고 결국에 이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 고리오는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버립니다. 그 부분에서요, 이 또 흥미로운 점이 특히 고리오 영감 편에서 이 돈과 관련된 구체적인 액수가 거침없이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. 이 속물인 이 보케르 부인의 하숙집 그 월세, 그 다음에 그 사교계에서 과시하고 다니려면 필요한 그 마차 비용, 드레스, 장신구 비용, 그 다음에 그 장갑 한 켤레 비용까지 이 고리오 영감은 또 평생 두 딸의 그 차용증
그 다음에 그 또 지참금을 얼마 주었고 그 그녀들의 그 어음 할인이나 이 차용증 등을 또 갚기 위해 그가 연금을 얼마에 저당 잡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. 그 당시 19세기 그 당시 그 집세나 그다음에 그 소득 그 물가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이 훤하게 들여다 보여내줄 것 같은데요. 그 19세기 경제관에서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저는 이 두 딸들을 보면요. 아주 흥미롭게도 이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의 두 딸, 그 첫째 맏딸인 그 거너릴과 둘째 딸 리건을 딱 빼 닮은 것 같았는데요. 그러면서 그 21세기 지금 한국의 그 두 자식을 둔 부모의 자세는 그 불편한 편의점의 그 점주, 그 오너인 그 어머니와 같은 처사가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도 되었습니다. 그 사실 리오 왕은요, 그나마 그 두 딸들에게 저주하며 시원하게 욕이라도 내뱉는데 그 셰익스피어식 그 엄청난 그 욕 알잖아요. 근데 고리어 영감은 두 딸들 앞에서 자신은 목숨까지 전당 잡히겠다고 아주 끝까지 딸들의 행복만을 두둔합니다. 그 거너릴과 리건에게 퍼붓는 이 리오 왕, 그 리오 왕의 그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처절한 그 셰익스피어의 그 대사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책은 온스토리에서 나온 그 리오 왕이거든요. 그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한번 리오 왕의 그 대사를 한번 보면요. 들어라 자연아 들어라 자연의 여신이여 들어다오. 만약 이것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할 의도가 있다면 그 뜻을 거두어다오. 이것의 생식 기능을 말려버려서 그 더러운 몸에서 이것을 명예롭게 해줄 아기가 결코 태어나지 않도록 해다오. 그래도 아이가 나온다면 증오의 씨로 자식을 만들고 그것이 살아남아 극악한 폐륜화로 어미에게 고통을 주게 해다오. 그 자식 때문에 저 젊은 이마에 주름살에 낙인이 찍히고 흐르는 눈물은 두 뺨에 고랑을 파고 어미로서의 모든 수고와 기쁨을 세상의 조소와 멸시로 바꾸어다오. 은혜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이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해다오. 자, 이어서 둘째 딸에게 다시 퍼붓는 그의 리오 왕의 대사입니다. 신들이여 여기 이 애처로운 노인을 보소서. 나이만큼 슬픔에 찬 그 두 불행에 시달리는 노인을 당신들이 아비를 배신하도록 이 딸들을 부추겼다면 저를 가만히 참고 있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. 고귀한 노여움으로 절 만져주시고 여자의 무기인 눈물로 이 사나이의 뺨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. 안 된다, 잔혹한 마녀들아. 나는 너희 두 년에게 복수할 것이다. 온 세상이 꼭 그러게 하고 말 테다. 그게 무엇일지 나도 아직 알 수 없지만 온 세상이 무서움에 떨게 될 것이다. 내년들은 내가 울 것이라 생각하지 절대 아니야. 나는 울지 않는다. 울 이유야 많지. 그렇지만 이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도 나는 절대 울지 않아.
자, 리오 왕은 이렇게 처절하게 내뱉는데요. 물론 고리오 영감도 죽어가면서 애타게 찾는 딸들이 오지 않자 저주의 말을 내뱉기도 하지만 죽으면서도 딸들을 위해 그 밀곡물을 전분으로 만들어 장사를 해서 한 미천 잡아 딸들에게 또다시 돈을 더 줘야겠다고 아주 처절하게 말을 토해냅니다. 자, 그러면 그 다음 이 고리오 영감에 나타난 큰 특징이요. 바로 발자크의 이 인물 재등장 기법이거든요. 인간 희극에는 그 2000여 명이 등장하는데 460명이 그 75편의 작품에서 재등장하고요. 75편 가운데 36편은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옴기니 박영근의 이 설명을 계속 따라가 보면요. 고리오 영감에서 35명은 다시 등장시키는데요. 완벽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물들을 다시 등장시키는 이 발자크는 그 인물 재등장 기법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. 그 인물 경제학의 대가인 발자크는 주인공들을 여러 소설에 등장시켜 그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쌓아 올린다는 것인데요. 그런데요, 이 발자크 소설에는 어린이와 노동자와 장인을 거의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그 19세기 역사의 비서가 되려고 한 그가 이들을 빠뜨림으로써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. 저는 이런 점에서는요, 그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그 찰스 디킨스와는 참 대조적인 것 같았습니다. 자, 그러면요, 그 프랑스 근대문학편에 보면요, 이 지방 청년의 이 파리 상경이라는 소재를 다루면서 그 주인공 청년의 시련과 성장을 그린 프랑스판 성장 소설의 탄생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. 자, 그 라스티냐크가 고리오 영감의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아버지 장례식에 두 딸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고리오 노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이 라스티냐크의 마지막 그 독백 부분을 읽기 위해서 그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읽으면서 이 책의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그 라스티냐크가 한 그 독백 부분입니다. 그 부분을 윗부분부터 읽어보면요. 그는 무덤을 바라보았다. 그는 청춘 시절에 흘려야 할 마지막 눈물을 그곳에 묻었다. 그 눈물은 순결한 마음에 성스러운 감동에서 흘러나왔다. 그가 떨어뜨렸던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. 그는 팔짱을 끼고 구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. 의제네 이런 모습을 보고 크리스토퍼마저 가버렸다. 혼자 남은 라스티냐크는 묘지 꼭대기를 향해 몇 걸음 옮겼다. 그리고 그는 센 강의 두 기슭을 따라서 꾸불꾸불 누워있는 등불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파리를 내려다보았다. 그의 두 눈은 방돔 광장의 기둥과 불치병자 병원의 둥근 지붕 사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. 그곳에는 그가 들어가고 싶었던 아름다운 사교계가 있었다. 그는 벌들이 윙윙거리는 벌집에서 꿀을 미리 빨아먹은 것 같은 시선을 던지면서 우렁차게 말했다. 이제부터 파리와 나와의 대결이야. 사회에 도전하려는 첫 행동으로 라스티냐크는 뉘싱겐 부인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. 네,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